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사람들은 각자 가진 측은지심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놓고 죄책감 하나 없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예전 시댁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빠는 제가 어릴 적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지은 건물을 팔고 또 다른 건물을 지으셨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아빠 월급보다 많아지자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저는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성격도 원만해서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고 크게 상처받는 일 없이 자랐죠. 친구들하고 다툼이나 문제가 생겨도 금방 화해했어요. 그래서인지 애들도 저를 많이 따랐고 인기도 꽤 있는 편이었어요. 부모님은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알아서 하고 나중에라도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즐겁게 지냈는데 이때 저랑 성적이 비슷했던 친구들이 점수가 오르는 걸 보니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뭐가 되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나중에 뭘 하게 돼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친구들 다니는 학원도 끊고 애들이 시간표 짜서 공부하는 것도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무작정 남들이 하는 대로 했는데 공부도 하다 보니 저한테 맞는 계획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체계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잘 몰랐던 거였어요. 차근차근 공부를 하다 보니 성적도 오르고 전에는 지겹기만 하던 공부가 재미있어지더라고요. 등수가 잘 나오니까 제가 제 일을 잘했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보람도 있었고요. 저는 그때부터 성적을 올리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유지했어요. 그 덕분에 좋은 대학에도 갔고요. 특별히 하고 싶었던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적에 맞춰서 경제학과에 갔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소영이가 나중에 아빠도 많이 도와줄 수 있겠다. 아빠가 경제 쪽 공부를 한 게 아니라서 물어볼 게 많아. 정말 잘했다. 너무 고생했어.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며 용돈도 두둑히 주시고 선물도 사주셨어요. 엄마도 친구분들한테 자랑하며 엄청 기뻐하셨죠.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과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아빠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보자고 마음먹었죠. 저는 1학년 때부터 세무회계 자격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차피 하기로 한 거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찾아보니 공부할 게 꽤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책을 사다가 조금씩 용어들에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학원을 다니며 본격적인 시험 공부를 했죠.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빨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취직도 4학년 1학기 때 결정이 됐어요. 아빠의 조언대로 자산운용사의 시험을 봐서 2군데나 합격을 했죠. 그 중에서 부동산을 주로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게 아빠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야 모든 일이 그렇듯이 쉽지 않았어요. 이론은 실전과 다르다고 책으로 배우기만 했던 것들과 현장에서 직접 겪으며 하는 일에는 차이도 있었어요. 저한테 시험 공부를 하고 합격하는 건 쉬운 일이었지만 현장에 익숙해지는 건 어려웠어요. 엄마, 회사 일이 생각하고 다르네. 내 적성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회사 가는 게 너무 고역이야. 그래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해보자. 결국 저는 1년이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아빠한테는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군요. 아빠도 저한테 실망을 하신 건지 전과는 다르게 저를 대하는 게 서먹해지셨어요. 제가 풀이 죽어있자
엄마는 괜찮다며 위로를 하셨죠. 아빠도 지금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러셔. 안 맞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언제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공부나 직업 강요했어? 아빠도 기왕이면 그런 일 하는 게 어떠냐고 하신 거지. 네가 꼭 부동산 자산운용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니었어. 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얼른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회사 일 하는 데에 트라우마가 생겼던 건지 일반 기업에 원서를 넣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회계 업무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는 잘했으니 그건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학원 일은 할만했고 강의를 할수록 자신감도 붙었어요. 제가 공부한 노하우를 가르쳤더니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많은 학생들도 꽤 있었는데 깍듯이 강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기분이 괜찮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 사람도 저한테 배우는 나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저보다 5살이 많은데도 저에게 강사님이라고 하며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봤어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때 아빠와 관계가 서먹해져서 우울했던 마음을 그 남자를 만나고 위로를 받았어요. 조금 어수룩해 보이고 숫자에 약한 것도 색다른 매력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그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만 산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렵게 자라서 고등학교 때도 학원도 못 다녀보고 맛있는 것도 잘 못 먹고 대학 다니면서도 애들이랑 여행도 못 가보고 살았어. 그래서 소영이 너처럼 산 애들 보면 괜히 기죽고 그래. 아니에요. 저도 공부한다고 여행 별로 못 갔어요. 기죽을 거 없어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잖아요. 앞으로 저랑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너무 짠한 모습에 저는 제가 가진 걸 다 내어줘서라도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남자한테 푹 빠져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니 집에서는 많이 놀랐죠.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진작에 말이라도 하지. 엄마는 네가 만나는 사람 없는 줄 알고 여기저기 선자리도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도 뭐 네가 좋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 아빤 너만 잘 살면 그걸로 됐다. 저는 남자가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 중이라 부모님이 혹시라도 반대하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별 말씀 안 하셔서 한시름 놓았어요. 대학 진학 때 제 결정을 믿어주셨던 것처럼 한결같으셨죠. 남자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들이 상대가 한쪽 부모만 있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면 집에서 반대한다고들 해서 걱정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마음이 넓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어느 좋은 봄날에 저와 남자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시댁에 인사를 갔더니 시어머니랑 웬 모르는 남자가 같이 있는 거였어요. 왔어? 안 그래도 언제 오나 하고 있었다. 네가 제 와이프구나. 진작에 봤었어야 하는데 그놈의 체면이 뭔지 참. 그 얘기 그만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인사하면 되지. 니들 와서 절해. 저는 조용히 남편을 불러서 누군지 물어봤어요. 당신한테 미처 말을 못했는데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엄마랑 같이 살게 된 분이셔. 새아버진 거지. 근데 당신도 바쁘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바쁘신데 얘기하는 게 오히려 민폐일 것 같아서 천천히 말하려고 했어. 그래도 귀뜸이라도 해주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신혼여행 때도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알았으면 선물이라도 사오는 건데. 그런 걸 신경 쓸까봐 말 안 한 거야. 안 그래도 당신 나랑 엄마 거 산다고 돈 많이 썼잖아. 라며 제 생각을 해주는 남편을 보니 놀랐던 마음이 풀렸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 놀랬니?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그게 좀 쑥스러워서 말이야. 이해 좀 해줘. 아니에요, 어머니. 재훈이 무슨 흉이라고요. 괜찮아요.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요. 오히려 당당하신 게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그날은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지나갔고 저희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여전히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했죠. 지금은 일반 사무직이지만 자격증이 생기면 부서를 옮기거나 이직을 해서 봉급도 더 받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좀처럼 성적이 오르지 않았고 시험도 여러 차례 떨어졌어요. 나 그동안 시험 떨어진 것만 도 4번인데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차라리 내일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굳이 시험 안 봐도 될 것 같고 재무 상태는 당신이 체크해줘도 되잖아. 글쎄, 무슨 일인지는 정한 거야? 사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안 돼? 라고 했지만 남편이 여러 차례 부탁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러자고 했어요. 그것도 그럴 게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시험만 보고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또 회사도 계속 다닐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고요. 나중에 하게 될 사업 조금 미리 시작하는 셈 치자 했죠. 하지만 남편이 모아놓은 돈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놓았던 적금이랑 결혼할 때 부모님이 주셨던 비상금까지 털어서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너무 고마워했고 대학가에 PC방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도 많이 왔고 제법 잘 됐어요. 하지만 주변에 PC방이 하나 둘 생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더 이상 수입이 늘지 않더군요. 남편은 자꾸 돈을 까먹었고 제 돈은커녕 은행에서 빌린 돈도 갚기 어려워졌어요. 제가 몇 차례나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기도 했죠.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게 대단히 잘 될 일은 아닌 것 같아. 알아보니까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해외로 수출하는 게 꽤 괜찮대. 그게 PC방보다 더 잘 벌 것 같아. 나 자신 있어. PC방 할 때도 그렇게 말했잖아. 자꾸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한 가지 꾸준히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야, 이번엔 진짜 달라. 내가 이거는 꼭 성공시킬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더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할게. 라는 간곡한 말에 저는 다시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때는 저도 돈이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빌려야 했어요. 부모님은 남편이 사업한다니까 두말 않고 돈을 내주셨어요.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줘. 이 돈은 내가 어떻게든 꼭 갚을게. 됐어, 괜찮아. 근데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사실 요새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친정 부모님은 혹시라도 저와 남편이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당연한 거지만요. 저는 부모님 걱정 끼치지 않게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러고도 몇 차례 더 돈을 빌려야 했어요. 남편이 예상보다 초기 자금이 더 들어갔다고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부탁을 했죠. 저는 처음 부모님께 약속한 대로 돈을 갚기 위해 학원 강의도 더 열심히 했고 강의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면 주저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좀처럼 자리가 잡히질 않았어요. 내가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예산도 계속 초과가 되네. 돈이 좀 더 필요한데 한 번만 더 해줄 수 없을까? 나도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부탁할게. 정말 미안해. 이제 나도 정말 힘들어. 더는 어렵다고. 이제 나한테만 기대지 말고 당신이 좀 해결해봐. 라고는 했지만 남편이 축 처진 걸 보면 그게 너무 안 돼서 또 돈을 해주게 되더군요. 하지만 친정도 아빠가 새로 짓는 건물 부지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더는 손 벌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서 남편에게 줬거든요. 남편이 사업을 하러 나가서 사람들한테 대접받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도 남편 사업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그러는 사이 친정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소영아, 어떡하니? 아빠가 짓고 있던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대. 뭐? 그럼 빚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갑자기 다 무슨 일이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와 같이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기만 하는데 이상하게도 시댁 식구들이 아무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남편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통화가 되지 않아서 집에 갔더니 남편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봤더니 마침 외출을 하려는 시부모님과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빨간 립스틱에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새 시아버지도 전과 다르게 부티가 나는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아빠 돌아가셨다는 건 못 들으셨어요? 제가 엊그제도 전화했었잖아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일하는 아줌마한테 들었어. 근데 우리도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어쩌니? 정말 중요한 약속이거든.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 산 사람들은 살아야지. 아니, 그리고 우리 볼일 끝나면 들릴 텐데 그새를 못 참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어머니, 다른 일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연락이 안 되고 아무도 안 오시니 당연히 찾아보죠. 재우 사업하는 애잖아. 일하느라 바쁘니까 연락이 안 되겠지. 넌 아빠도 사업하는 집에서 자란 애가 어떻게 그런 걸 몰라? 아무리 그래도 집안 어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람한테 장인어른이잖아요. 제 아버지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얘 좀 봐.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니네 집에서 돈 좀 줬으니까 알아서 기어라 그러는 거냐? 너희 친정 지금 빈털털이 돼서 별 볼 일 없는 거 다 알아. 그런데도 부자 행세하면서 대접받고 싶은 거니? 라는 말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든 남편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례식장에 엄마만 두고 집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밤 늦은 시간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던 남편은 새벽이 돼서야 돌아왔더군요. 그것도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옆에 다른 여자까지 태우고서요. 여자는 저를 보더니 차에서 내려서 슬그머니 가버렸어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내가 문자도 남기고 회사에 메모도 남겼는데 못 들었어?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 쓸 틈이 없었어. 지금 준비하고 가면 되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차 옆에 저 여자는 누구야? 외제 승용차는 뭐고? 한 번도 본 적 없던 건데? 라고 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며 거래처 사람이고 사업에 필요하니까 빌려서 타고 다니는 거야. 지금 그런 거 따질 정신이 있어? 아버지 죽었다고 말로만 그러지 속은 멀쩡한가 보네? 라더니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저는 분을 참으며 있었어요. 엄마도 아무 말 없이 계셨죠. 장례를 마치고 엄마는 남은 재산을 정리했어요. 갚아야 할 걸 갚고 남길 걸 남기고 저와 같이 살 조그만 집을 마련했어요. 그 사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부부란 게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여야 원만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한쪽이 기울면 피곤해져. 너 벌써 남편한테 잔소리도 했다며? 사업하느라 만나는 사람한테 저 여자 뭐냐고 하고. 그게 할 소리니? 더는 입 아프게 말 안 해도 되겠지? 재우랑 잘 끝내고 너도 새 출발해라. 라며 시어머니는 먼저 자리를 떴고 남편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자. 당신이 오해해서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한 거 내가 더는 문제 삼지 않을게. 그걸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라면서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게 뭐야? 그동안 당신이 사업한다면서 우리 집에서 가져간 돈이 얼만데 이건 아니지. 돈 다 돌려줘. 증거 있어?
내가 당신 집에서 돈 갖다 쓴 증거 있냐고. 그러고 보니 돈은 늘 제가 가서 현금으로 받아다가 남편에게 전해줬어요. 대출 받을 때도 제 일 때문이라고 했으니 어디에도 증거가 없었죠. 저는 그제야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 잘 믿는 걸 이렇게 악용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탄식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자 봉투를 제 얼굴에 던지더니 잘 지내라는 말도 없이 가버렸어요. 집에서는 엄마가 속상해하실까봐 울지도 못했죠. 그대로 있다가는 화병이 생길 것 같아서 여관방을 하루 빌려서 밤새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너무 분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고 바보 같았어요. 어쨌든 저는 엄마와 살아야 했기에 다시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다시 학원에 나가서 열심히 강의를 했고 엄마도 보험 설계사를 시작하셨어요. 뒤늦게 일을 시작해서 어려운 게 많을 텐데도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밤 늦게까지 벌어도 매달 이자와 빚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았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집도 있고 우리 아픈 데도 없잖아. 굶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이니? 라며 오히려 저를 격려하셨어요. 저와 엄마는 그렇게 1년을 억지로 버티듯이 살아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도권 지역에 재개발을 한다는 뉴스가 떴어요. 아버지가 땅을 사둔 곳이었는데 돈이 안 돼서 엄마가 팔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개발회사와 얘기를 잘하면 꽤 돈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여기저기 부동산에 발품을 팔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시세를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할 때 팀장으로 있던 분과 연결이 됐어요. 마침 잘 됐어. 내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거기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야. 저는 그분 말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군데를 통해서 정보를 받았어요. 정말 팀장님 말대로 그 회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그 회사에 땅과 건물을 넘기면서 10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았어요. 아빠가 마지막까지 우리 잘 살라고 큰 선물을 주고 가셨네. 그걸 우리 딸이 똑똑하게 처리했고. 고맙다, 소영아. 내가 뭘 했다고. 나 때문에 그동안 돈 뜯긴 게 얼만데. 그거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죽겠어. 네가 나쁜 거 아니야. 속인 것들이 나쁜 거지. 정말 고생 많았다. 아니야, 엄마. 그동안 잘 버텨줘서 고마워. 라며 엄마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저희는 빚을 모두 청산하고 서울에 건물을 한 채 마련했어요. 집도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갔고요. 저는 팀장님의 조언을 받아서 다른 개발지에 투자도 조금 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안정을 되찾았고 엄마는 일을 관두고 푹 쉬면서 그동안 약해졌던 몸을 추스리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딱 꿇더니 여보, 소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진짜 미안해. 나 다시 받아주라. 응? 나 1년 동안 많이 변했어. 그렇게 불쌍한 척하면 무조건 믿고 바보처럼 덥석덥석 받아주던 예전의 내가 아니야. 이제 와서 이런 당신의 행동을 내가 믿을 것 같아? 우리 집에 돈 생겼다는 말 어디서 듣고 와서 이러는 거잖아. 라며 차갑게 말했더니 남편 안색이 변하더군요. 제가 학원에서 가르쳤던 분이 남편이 우리 집 돈 벌었단 얘기를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해줘서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뻔뻔하고 양심도 없네. 우리 집 돈 없다고 당신 부모랑 당신 어떻게 했는데? 아빠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잖아. 그런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다시 날 찾아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또 돈 떨어지면 나 몰라라 안면 싹 바꿀 거면서.
내가 그때는 뭐에 씌었었나 봐. 진짜 미안했어. 한 번만 봐줘.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어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좀 당해볼래? 라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이 가더군요. 그런데 다음 날에는 남자 어머니가 찾아오더라고요. 소영아, 아가, 우리가 정말 너한테 실수했다.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데 몰라봤어. 부자는 망해도 3대는 산댔는데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다. 다시 잘 지내보자. 그게 서로에게도 좋잖아. 아니요, 저한테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그쪽이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당신네 같은 천박한 집안하고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빌다시피 하더군요. 예, 정말 미안했다. 네가 서운했지? 그래, 네 맘 다 알아. 그러니 우리한테 기회를 줘. 그럼 우리 집 돈 한 푼도 못 건드려도 좋아? 당신들 우리 집 돈 번 거 알고 이러는 거잖아. 나한테 증거가 없다고 우리 돈도 안 갚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 말이 믿어지겠어? 나 당신을 이러는 것도 일종의 협박이라고 고소할 수 있어요. 예, 정말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사과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와, 진짜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네. 돈 앞에선 자존심도 양심도 없는 댁 같은 사람들. 내가 소문 다 내서 망신 좀 당하게 해볼까? 라고 하자 그제야 어쩔 수 없다는 듯 가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새 시아버지는 혼인신고만 안 하고 같이 산 지 10년이 된 남자였어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커서 없이 자란 것처럼 굴었지만 친척들 등지면서 할 거 다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의심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도 20대에 그런 일 겪은 게 나중에 더 큰 일 당하지 말라고 액땜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저는 너무 쉽게 이것저것 믿었을 거예요. 남편과 시댁은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고 저는 5년 후에 좋은 남자와 재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예쁜 아들, 딸도 두었고요. 친정엄마도 여전히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젊을 때 나름 파란만장했던 일을 꺼내니 다시 눈물이 쏟아지네요. 긴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힘드시더라도 참고 지내시면 꼭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에 서울 가까운 경기도에 사는 여성이에요. 얼마 전 친한 언니들 모임에 갔는데 사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또래들보다 언니들과 마음이 잘 맞아서 종종 만나거든요. 언니들이 재미있어하는 거 보니 나한테도 맞겠다 싶어 들어봤죠. 정말 처음 들었을 때부터 같이 화도 냈다 웃었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처음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떠오르더군요. 좋은 인연도 아니고 인생 살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했던 아주 최악의 사람들이라 깊이 묻어두고 지냈는데 사연 들으면서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때 다 털어내자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부모님이 늦게 본 자식이라서 친구들보다 좀 과보호를 받으며 자랐어요.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에는 체육 시간에 제가 다칠까봐 엄마가 몰래 와서 운동장에 있는 저를 지켜보다가 집에 가실 정도였죠. 지금이야 부모 중 한 명이 학교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는 게 당연한 문화가 됐지만 제가 자랄 때는 안 그랬어요. 학교에서 집까지 바로 코앞인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다른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집에 가거나 피아노 학원으로 가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엄마가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가고
아침에도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죠. 그런 게 어떤 아이들 보기에는 거슬렸는지 2학년이 되자 반 아이들 중 좀 거친 애가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야, 김공주, 너는 안 끼워줄 거니까 저리 가. 갑자기 왜? 지난번에도 쉬는 시간에 같이 고무줄 놀이 했잖아. 그리고 내가 왜 공주야? 내 이름은 은선이야. 넌 맨날 엄마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러잖아. 혼자서 학교도 못 오는 애랑 안 놀 거야. 저는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학교에 데리러 온 엄마와 손도 잡지 않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네요. 나도 이제 혼자 학교 다닐래. 다른 애들은 다 혼자 다니잖아. 나도 엄마랑 같이 안 갈 거야. 라며 투정을 부렸고 엄마는 떼쓰는 저를 달래느라 한참 애먹으셨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렇다고 부모님의 가보호가 덜하지는 않았죠. 저는 자라면서 저 혼자 잘할 수 있다는 걸 부모님께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중학교 때에는 일부러 배구부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독립적으로 모든 일을 하려는 저를 보며 마음을 많이 졸이셨지만 결국 제가 다른 애들보다 과외도 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는 걸 보며 한시름 놓으셨어요. 네가 배구부에 들어가서 다치고 오는 걸 보며 큰일이라도 날까봐 걱정했던 게 엊그제 같은 게 우리 딸 정말 기특해. 내가 그랬잖아 엄마. 나 그렇게 약하지 않다니까. 앞으로 더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이제 엄마 아빠도 마음 놓고 우리 딸 앞날 축복만 할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늦은 나이에 얻은 외동딸이 어디 가서 미움이라도 받지 않을지 늘 걱정하셨던 건 알고 있었어요. 어른이 돼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초등학교 때 따돌림 받았다는 걸 엄마도 알고 계셨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제가 창피해할까봐 그 오랜 세월 동안 한마디도 입 밖에 꺼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는 대학에 가서도 과 동기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평생 남는다고 하잖아요. 같은 나이의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게 마음에 남아서인지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편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됐던 따돌림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됐었거든요. 과에서도 동갑보다는 재수를 해서 들어온 언니 오빠들과 더 친해졌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보다 먼저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대학교 3학년 때 같은 학년 언니의 친구 모임에 따라갔다가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보이며 티가 나게 저한테 친절을 베풀더군요. 뭐야, 은선이한테 마음 있는 거야? 티나게 은선이만 챙기네. 야, 너 속 보여. 뭐가? 여기 우리는 다 친한데 혼자만 낯설잖아. 어색할까봐 그러는 거야. 혹시 제가 이러는 게 불편해요?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셔서 좀 죄송하긴 해요. 거봐, 안 불편하다잖아. 본인도 괜찮다는데 왜 네가 오바야? 그리고 미안해하지 말아요. 우리보다도 어린데 챙겨주는 게 당연하죠. 그 사람은 모임이 끝나고 다른 날 저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자상하고 조용한 말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됐죠. 은선이 너 명호랑 사귄다며? 걔가 남자답고 박력 있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자상하고 섬세하긴 하지. 동호회에서 만나서 잘은 몰라도 나쁜 애는 아니야. 잘해봐.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언니 말처럼 조용하고 괜히 큰 소리 안 치는 거에 더 끌렸어. 앞으로 이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인상은 안 남기려고 해. 언니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잘할게. 얘는 별소리를 다 한다. 그건 너네 둘이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고 우리 사이는 우리 사이지. 명호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지 말자. 여전히 따돌림 당했던 기억 때문에 친구 관계가 조심스러웠던 저에게 언니는 호탕하고 큰 마음으로 안심시켜줬어요. 생각해보면 제 주위에 그런 마음 넓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원만하게 살 수 있도록 지탱해줬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만나던 중 한 번은 크게 싸웠던 적이 있어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된 게 여동생하고 엄마만 엮이면 자꾸 저하고 약속했던 것도 취소를 하고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한 번은 약속 장소에 나와서 저를 만나기까지 했는데 공중전화로 집이랑 통화를 하더니
가버리는 거였어요. 여동생이 급한 문제가 있다고 들어오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4학년이었던 저는 가끔 소개팅이나 선짜리가 들어왔지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전부 거절했었거든요.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마침 이야기가 나온 소개팅 자리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연락도 하지 않았죠. 소개팅을 하고 며칠이 지나서 남자가 학교 앞으로 찾아왔어요. 은선아, 네가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 소개팅 나갔다는 얘기 들었어. 그동안 네가 그런 걸로 한 번도 나 힘들게 한 적 없었잖아.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 반성 많이 했어.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해서 만나놓고 집으로 다시 간 건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난 너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소개팅 같은 건 안 하면 좋겠다. 오빠가 힘들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니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 나한테 한 번도 그런 눈치 준 적도 없잖아. 좀 당황스럽네. 나도 너한테 언제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 이게 당황스럽다고 하거나 싫다고 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지. 근데 이제는 말 안 하면 너 못 잡을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까지 말하니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말이야 생각해본다고 했지만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엄마와 여동생 말이라면 무조건 앞뒤 안 가리는데 결혼해서도 그런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안 그래도 결혼하면 아무리 잘 지낸다고 해도 시댁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남편이 제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떡했어요. 그런 이유들로 저는 결론을 내지 못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결혼 대답을 안 한다고 밥도 안 먹고 끙끙 앓는다는 거였어요. 같은 회사를 다니는 남자 동료분이 저한테 말해줘서 알았어요. 명호 착하잖아요. 은선 씨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여동생이 좀 오빠한테 어리광을 잘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은선 씨 사귀면서 뺏겼다며 투정을 좀 부렸나 본데 명호가 잘 컨트롤할 거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누가 이렇게 좋아할 일 많지 않잖아요. 결혼한 부부들도 다 너무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래요. 라며 저를 설득했고 저는 결국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 이야기에 오케이를 했어요. 와, 진짜 너무 꿈만 같다. 이거 현실이지? 내가 정말 잘할게. 고맙다, 은선아. 그 사람은 울먹이면서 제 손을 잡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제가 집에 남자 여동생이나 엄마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제 표정이나 분위기로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약혼부터 하자고 강하게 주장하셨죠. 제가 아직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결혼은 제가 졸업한 다음에 천천히 날짜를 잡자며 그렇지 않으면 결혼 허락을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남자 부모님은 의외로 순순히 그러자고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약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안 하고 바로 결혼하는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남자 부모님은 어쨌든 격식을 차리는 게 무게감 있어 보이고 좋다고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저와 남자는 양쪽 집안의 가까운 친척들을 초대해서 조촐하게 약혼식을 치렀어요. 약혼 예복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남자는 친척들 배웅 간다고 자리를 비웠더라고요. 그때 남자 여동생이 저한테 오더군요. 그러더니 첫마디가 언니, 옛날에 별명이 공주였다면서요? 내가 좀 알아봤거든요. 우리 오빠한테는 공주짓 하는 거 어림없어요. 조심해요. 내가 지켜볼 거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연락이 되는 초등학교 동창이 없는데 어디서 뒷조사라도 했나 싶어 불쾌하기까지 하더군요. 남자는 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맞추겠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부터 이미 저희 앞날은 예견됐던 것 같아요. 남자가 돌아오자 그 사람 여동생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훌쩍대기 시작했고 남자는 여동생을 차 타는 데까지 데려다주고 곧 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여동생이 우는 통에 같이 차를 타고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침대에 눕혀서 재우기까지 했다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하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저를 먼저 생각하겠다고 한들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어요. 여동생이 많이 따른다는 건 그만큼 좋은 오빠라는 뜻이니 앞으로 잘 조정해 나가보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제 졸업식이 되었고
남자는 당연히 자기가 와서 우리 가족에게 밥을 산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졸업식에 여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여동생이 평범한 사람이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더 챙겨주고 제가 선물이라도 사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같이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조용히 남자를 불러서 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같은 날 소영 씨를 꼭 데려와야 해? 엄마 아빠 있는 데에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려고. 소영이도 같이 꼭 축하해주고 싶다고 해서 온 건데 좀 섭섭하려고 하네. 우리 소영이가 무슨 실수를 한다는 거야. 철없어도 눈치 없는 애는 아니야. 그리고 아직도 소영 씨라고 하면 어떡해. 이제는 아가씨라고 해야지. 라며 오히려 제 속이 좁다고 하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아, 이 남자는 자기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저는 마음을 졸이며 그 사람 여동생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을 때에도 여동생은 저와 그 사람 가운데에 끼어들었죠. 그런 거야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었어요. 문제는 학교를 나와서 식사를 하러 갔을 때였어요. 저마다 먹고 싶은 음식들을 골라서 주문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뜬금없이 남자 여동생이 제 별명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새언니가 너무 곱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애 언니가 새언니랑 같은 초등학교 다녔다는데 완전 공주로 학교에 소문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새언니 좀 공주 같은 데가 있거든요. 새언니 사회생활하기 힘들면 어떡해요? 그냥 회사 다니지 말고 신부 사업이나 하다가 우리 집 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저는 진짜 황당하고 화가 나서 얼굴에 열이 확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상처받으실 게 걱정이 됐어요. 안 그래도 제가 어릴 때 따돌림 당한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던데 저런 이야기를 그렇게 꺼내다니 그 무신경함에 고개가 절로 저어졌죠. 남자도 당황했는지 저희 가족 눈치만 봤고 엄마 아빠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조용히 말씀을 하셨어요. 어릴 때에는 누구나 다 공주처럼 왕자처럼 자라는 거야. 집에서 딸은 공주고 아들은 왕자인 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 우리 은선이는 외동이라 우리가 더 신경을 썼던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자기 일에 열심이고 남들한테도 두루두루 잘하는 애라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네. 사돈 아가씨가 우리 은선이 걱정해주는 건 정말 고맙네. 그런데 누군가의 눈에는 사돈 아가씨도 은선이 못지않게 공주로 보일 수 있다네. 지금도 보면 옆에서 오빠가 숟가락젓가락 다 챙겨주고 물도 따라주고 냅킨으로 이까지 닦아주지 않나? 장인장모 될 어른들이 있고 자기 약혼녀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말이야. 아빠는 전혀 화내지 않고 조곤조곤 말씀하셨고 남자는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아빠 말을 들은 여동생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저희는 화장실이라도 가나보다 했는데 음식이 나오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집으로 가버린 거였어요. 자네 여동생이 우리 은선이한테 공주라고 할 입장이 아닌 것 같네. 은선이가 어디 어른 있는 자리에서 저러는 거 본 적 있어? 졸업을 축하하러 왔다면서 자기 기분 상했다고 이러고 가면 은선이는 뭐가 되나? 라며 엄마는 조심스럽게 남자를 나무랐어요. 남자는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고 저도 그날은 그 사람과 더 시간을 보내지 않고 부모님하고 집으로 왔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남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소영이가 어쩌다 보니 말실수를 좀 했나 본데 이제 대학생인 애가 알면 뭘 알겠어. 근데 사돈분들이 얼마나 망신을 줬으면 애가 밥도 안 먹고 누워서 끙끙 앓리? 어린 게 얼마나 놀랐으면 그래. 저희 부모님 심한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소영씨가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와서 신뢰되는 말을 한 건데요. 그리고 대학생이면 그 정도 예의는 알아야죠. 어머, 넌 예의를 알아서 지금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이렇게 말 대답하니? 안 되겠다. 안사돈 좀 바꿔라. 엄마 잠깐 나가셨고 아빠는 제 졸업식 끝나고 회사 가셨다가 안 오셨어요. 라고 하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좀 있다가 남자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이럴 땐 은선이 네가 죄송하다고 하고 일이 커지지 않게 해야지. 무슨 이빠른 말을 했길래 엄마가 화나게 만들어. 소영이도 그래.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더 관대하게 봐줄 수도 있잖아.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소영 씨한테 심하게 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 근데 오빠도 봤듯이 우리 부모님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럼 소영 씨처럼 그렇게 무리하게 해도 돼? 아직 우리 결혼 전인데. 소영이 원래 어리광 많고 막내라 그래. 형제가 없어서 그런 걸 모르는 거야?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 왜 뭐든 내가 외동딸인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저는 기분이 더 상해서 전화를 끊었고 이 결혼을 꼭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약혼을 깨는 것도 괜히 남들 눈치 보게 되고 사람들 구설수에 오를까봐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쉽게 약혼을 파기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죠. 저는 4학년 2학기 때 취직이 확정돼서 졸업하고 바로 출근을 시작했어요. 남자는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자고 조르더군요. 저도 그래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아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미루고 있었어요. 회사에 들어와 보니 의외로 일하는 게 저랑 잘 맞아서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면 얼마 다니지 못하고 관둬야 할 것 같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년만이라도 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고 했죠. 입사해서 일을 익히느라 바쁘게 3개월 정도를 보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제 가방이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져 있고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막 어지럽혀져 있더라고요. 내 가방 왜 이러지? 누가 지나가다가 떨어뜨렸나? 아니야. 아까 어떤 아가씨가 와서 은선 씨가 새언니라고 다 뒤지더니 이렇게 해놓고 갔어. 대리님 말에 저는 놀라서 물건부터 확인해봤어요. 제 신용카드하고 비싼 립스틱이 없어졌더라고요. 남자 여동생은 휴대폰이 없어서 남자한테 전화를 했죠. 아, 회사는 내가 알려줬어. 나한테 온다는 걸 내가 외근 때문에 못 만날 것 같다고 하니까 니네 회사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소영이가 오늘 친구들하고 쇼핑하기로 했는데 용돈이 떨어졌대. 걔가 쓰면 얼마나 쓰겠어. 카드 명세서 나오면 내가 돈 줄게. 이건 엄연히 도둑질이야. 카드에다 남의 립스틱까지. 소영 씨는 늘 이런 식이고 오빠는 항상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야? 도둑이라니 말이 심하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곧 친형제처럼 지낼 텐데 이런 것 하나도 이해 못해줘. 진짜 이럴 때마다 번번이 가족이니 친형제 타령하면서 나한테만 이해를 하라고 그러네? 이게 이해할 일이야? 말이 안 통해서 정말 답답하다. 나 일 때문에 바빠. 너도 회사잖아. 일이나 하자. 전화를 끊은 저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여동생이 전화 남자를 자기 통장으로 알고 자기 원하는 걸 다 해달라고 하면 곤란하니까요. 저는 다음날 월차를 내고 카드 회사를 갔다가 여동생 학교를 찾아갔어요. 아침에 수업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는 강의실을 찾아갔고 수업이 막 끝나 짐을 챙기는 남자 여동생에게 갔어요. 소영씨, 어제 나 없을 때 회사에 와서 내 카드랑 립스틱 가져갔죠? 내가 카드 회사에 확인해보니까 한도까지 썼던데 나는 이거 못 갚아줘요. 그러니까 당장 가서 환불해요. 립스틱은 버리던지 쓰던지 알아서 해요. 어차피 안 갚으면 언니 신용불량 되는 거잖아요. 신용불량자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가 소영씨 이런 짓 한 거 학교에 알려도 돼요? 지금 조교한테 가서 말해도 되면 그렇게 하고요. 아니, 어떤 새언니가 남편 될 사람 동생이 돈 좀 썼다고 사람을 도둑 취급해요. 어떤 예비시누이가 오빠 아내 될 사람 회사에 와서 말도 안 하고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한도까지 긁고 다녀요. 내가 지금 여기서 소영씨 기다리는 친구들한테 물어볼까요? 그러자 남자 여동생은 얼굴이 빨개지도록 씩씩거리더니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는 분한 표정으로 먼저 가버렸어요. 그런데 일은 수습되지 않고 더 커지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엄마와 제가 만나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남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니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엄마랑 같이 시내에 있다고 했고 남자 어머니는 꼬치꼬치 묻더니 유리가 있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나타났더라고요. 남자 어머니는 갑자기 제 앞에 돈다발을 던지듯 놓더니 여기 소영이가 쓴 돈이 있다. 곧 시집오래가 아가씨 학교까지 찾아가서 망신 주고 협박하는 건 무슨 법도냐? 안사돈도 잘 들으세요. 자식 교육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지만 시댁에 어떻게 해야 할지 최소한의 예의는 가르치셔야죠. 어떤 예비 며느리가 시댁 식구 망신을 주고 다녀요. 그것도 나이 어린 남편 동생한테. 더 귀한 줄 알고 조심해야지. 라고 일방적으로 퍼붓고는 씩씩대며 가버렸어요. 백화점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 모녀를 쳐다봤고 엄마와 저는 민망해서 일단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저는 그날 마음속으로 약혼을 깨버리겠다고 결심했어요. 물론 부모님한테도 남자한테도 말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꼴을 봤으니 부모님도 제가 약혼 파기한다는 말에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이런 와중에 남자는 눈치도 없이 우리가 살 집을 구해서 자기가 먼저 이사를 들어가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남자 여동생은 회사에 오더니 당당하게 저를 불러내서 다른 카드를 달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전에 내가 쓴 거 돈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난 새언니한테 아직 용돈 한 푼 못 받아본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자 남자 여동생은 제 손에 있던 지갑을 빼앗아 다른 신용카드를 꺼내서 흔들며 잘 쓰겠다고 놀리듯 말하고 가버렸어요. 남자는 자기 여동생이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자기 회사랑 가까운 데에 얻겠다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얼마 후 남자 여동생은 중요한 선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남자 어머니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어렵게 마련한 좋은 집안 남자라더군요. 상대는 검사고 집안이 다 법조계 인사라고 했어요. 대학 졸업 전에 만나게 해서 졸업하면 바로 결혼시킬 생각인 것 같았어요. 남자 여동생은 선보러 가기 전 정말 황당한 짓을 했어요. 선볼 때 입을 옷하고 구두를 사면서 저를 불러 결제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새언니가 아가씨 선보러 가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럼 나는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먼저 갈 테니까 결제하고 들어가세요. 저는 말없이 결제를 하며 남자 여동생이 신이 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제가 순순히 당해준 건 다 생각이 있어서였어요. 휴일날 저는 시내에 있는 특급 호텔의 커피숍으로 향했어요. 커피숍 한쪽 구석진 자리에서 남자 여동생이 선을 보고 있었죠. 옆에는 남자 어머니도 있었고요. 맞은편에는 맞선 상대와 어머니가 있고 소개해준 사람도 있더라고요. 얌전한 척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웃는 남자 여동생을 보며 속으로 기가 찼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앞으로 갔죠. 남자 여동생과 어머니는 놀라서 저를 보더군요. 아니,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냐? 제가 여기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요. 남자 어머니 말에 대답을 하고 저는 테이블 위에 카드 명세서들을 쫙 올려놨어요. 이게 그동안 소영씨가 제 카드 일방적으로 가져가서 쓴 거예요. 저번에 어머니가 소영씨가 쓴 돈 백화점에 있는 제 앞에 던져놓고 간 거 말고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 참 농담이 너무 지나치다. 남자 어머니가 얼굴이 하얘져서 쩔쩔매며 상대 어머니 눈치를 보더군요. 농담 아니에요. 저 소영씨가 마음대로 카드 가져가서 쓰는 바람에 전 카드 3개 다 쓰지도 못해요. 저 없는 자리에 와서 말없이 가져가기도 해요. 남자분 직업이 검사라면서요. 이런 경우는 절도에 해당되지 않나요? 맞선을 보러 온 남자와 그 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굳어져 있었어요. 저는 거기다 더해 쇼핑백에 있던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 부었어요. 이건 그동안 소영씨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가져간 물건들이에요. 머리핀, 목걸이, 지갑, 화장품, 가방. 종류 안 가리고 가져가서 망가지면 버리듯이 저한테 도로 갖고 오거든요. 이것도 다 물어내세요. 저 결혼 안 할 거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남자 어머니가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며 저를 쳐다봤어요. 약혼 파기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약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고 맞선 남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어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저렇게 순진한 척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소영씨 다른 남자들 꽤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소영씨 친구들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뒷조사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소영씨 오빠라는 사람하고 둘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든지 데이트하다가도 서로 부르면 상대방 내팽개치고 가버리니까 그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아니에요. 얘가 지금 우리한테 앙심을 품고 저러는 거예요. 저 말 믿지 마세요, 안사돈. 남자 어머니가 수습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상대방들은 싸늘하게 변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나오기 전 먼저 커피숍을 떠났고요. 이 사실을 안 남자가 저한테 밤새 전화를 했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다음날 회사에 가니 남자가 아침부터 저를 찾아와 불러내더군요. 제가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남자는 저보고 일방적이라며 따졌어요. 아니, 약혼을 파기해도 나랑 해야지. 남의 선자리 가서 그러는 게 무슨 경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 그깟 일들로 꽁하고 있을 거면 나도 결혼 안 해. 근데 이러는 거 아니지. 매너 좀 장착하고 살아. 어디다 대고 매너 소리를 해. 난 당신 동생이 한 대로 돌려줬을 뿐이야. 우리 엄마 아빠 있는 데서 무례하게 군 거, 마음대로 카드 가져가서 다 쓴 거, 당신 어머니 사람들 다 있는 데 와서 돈다발 꺼내며 망신 준 거, 당신 여동생 나 불러내서 자기가 산 거 계산하라고 한 거, 지금 이게 자기 오빠이고 아들하고 결혼할 사람한테 할 짓이야? 그 집은 며느리를 원하는 거야. 호구를 원하는 거야. 내가 이 말 당신 회사에 가서 공개적으로 다 해볼까? 누가 망신당하는지 한번 해볼래?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다 남자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그런 남자 앞에 그 사람이 유일하게 선물했던 가방을 내놓았어요. 여기, 이거 하나 사주면서 얼마나 벌벌 떨었어? 근데 여동생이 내 돈으로 명품 쇼핑하는 건 하나도 안 아깝다는 거잖아. 이런 치사한 선물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고 사는 동안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제가 이성적으로 차분히 말을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자는 제 손목을 꽉 잡더니 못 간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사과하고 가. 어디서 이렇게 제멋대로야? 그러자 옆자리에 있던 여자 두 분이 남자에게 제멋대로는 그쪽 같은데요? 그 손 놓으세요. 들어보니까 잘한 것도 없으면서 왜 여자한테만 그래요? 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도 호응했어요. 맞아. 남자들 저러는 거 너무 웃겨. 자기 여동생만 감싸는 거잖아. 아니, 아무리 새언니라지만 마음대로 카드 가져가는 게 어딨어? 그거 철도야, 철도. 신고해요, 아가씨. 아가씨가 너무 착하네. 맞아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 상종도 하지 마세요. 남자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결국 그 자리를 벗어나더군요. 어딜 그냥 가. 당신이 마신 건 당신이 계산하고 가. 제가 그렇게 말하고 먼저 나가자 사람들은 저한테 잘했다며 응원을 해줬어요. 남자는 자기를 망신 줬다며 몇 번이고 사과하라며 전화를 했지만 저는 그때 이후 일체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화가 난 엄마 아빠가 남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저한테 전화하고 찾아오는 걸 그만뒀어요. 그렇게 저는 지긋지긋한 사람들을 끊어냈고 한동안은 결혼의 결자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죠. 평생 결혼 안 할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인연이 있다고 5년이 지난 후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게 괜찮은 남자예요. 물론 살다 보니 싸우는 날도 있고 화도 내지만 이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그렇게 큰 액땜을 했나 보다 생각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에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만약 나쁜 일을 겪으셨다면 앞으로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라서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